그, 제가 만석 교수님으로 이제 그 발표 시간을 하셨는데, 사실 사물의 의회라고 하는 개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참 쉽지 않죠. 늘 도전을 하다가 늘 좌절하고 그러기를 한 여러 차례 있는데, 사실 그 한편에 이제 이 사물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주체의 물론 이제 마티노 교수님의 근대 이분법 뭐 이건 뭐 이런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체 이분법의 극복으로 이제 제가 공부하는 실무학은 이제 객체라는 것은 없고 모든 주체의 상호작용, 친교를 생각합니다. 친교에서 우리가 생성되고 이제 발전되고 변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래서 모든 주체의 친교 과정이 우주에서 자기 진화적인 또 자기 상발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서브젝트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표현을 여전히 또 지구화학은 하나의 기본 개념으로 권리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리 주체를 자연에게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물의 의의는 띵이잖아요, 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띵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자체가 띵이 아니라 저는 이제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이 사물의 의회가 이게 실제로 물론 이제 아이디어 제도화가 아니고 아이디어의 위안이 중요시키고 어떻게 구현될까, 그런 방식을 저는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고 싶고, 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물의 참여를 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생성되는 이런 과정을 사실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과정을, 그런 어떤 생성의 과정을 기억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참가의 경험의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권리 주체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물의 의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조금 한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이 가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오늘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네이처 그리고 자연의 원리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번, 원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파워풀한 정의는 목소리를 가진다, 발언권을 가진다, 발언권을 가지고 그 목소리가 공동체 내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이게 이제 정의의 하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분배정의라든지 전형정의, 뭐 여러 가지 인정적 정의,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정의의 가장 기본은 저는 스토리, 다각도를 가진다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이게 굉장히 지구업학에서도 기본 생각입니다. 다중정의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했었고요. 정의에 앞서서 이제 2011년 이제 꽤 오래 전이죠. 그 기후윤리 공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시각을 넘어서 인간 존재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장돼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기후 정의가 이제 생태 정의로 확장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는 이제 그 인간 존재를 대하는 방식의 윤리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기후 정책 목표에도 인간 존재 보호를 명시하고 생태계를 대하는 그런 원칙고 이런 어떤 정책적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인간 중심의 윤리를 이제 기후라고 하는 맥락에서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선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가정 정의라고 하는 단순히 이제 윤리적 보호 대상의 확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정의의 문제로서 훨씬 더 이제 더 진전된 그런 논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도덕적 수혜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윤리 담론에서 고려의 대상으로 이제 포함됨으로써 도덕적 수혜자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에 이제 하나의 어떤 주체성을 인정을 한다는 정의의 주체성. 여기도 보셨지만 이제 이 정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를 못 그대로입니다. 이런 주체에 대한 고려가 윤리 차원에서 고려만으로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여성을 위한 정의를 논의할 때 남성들이 모여서 여성의 이익을 결정하고 여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고 토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죠? 굳이 권리 주체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 환경을 보호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환경법, 정통적인 어떤 보호 강화론자에 대한 결정적인 저는 그 문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의 어떤 주체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윤리 담론이 되더라도 정의 담론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익과 관점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어떤 이익과 관점을 우리가 재단을 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을 위한 정의를 남성들이 모여 앉아서 이익을 결정한다 이런 상황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정의는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성의 중심을 두고 기본 전제가 인간과 기후가 모두 공유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의존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새로운 이제 정의 패러다임을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된 취약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존재가 상호 상처받을 수 있고 위험 감수하는 타자와 얽혀 있다는 공통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취약성 관점에 따라서 기후변화 상황을 보는 거죠. 산불 홍수 폭염은 호주 산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억 마리 이상 물이 소멸한 이런 이게 이제 공유된 취약성 관점에서 이제 산불을 바라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간 존재의 법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제 그냥 취약성 보호를 위한 제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 정의에서 되는 건 결국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한윤정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그 내용이죠. 대표성인데 이 대표성을 제도화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관점과 이해를 반영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아마 이제 사물의 의외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낙두가 제안하는 결국은 이 목소리의 어떤 제도화, 각 존재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전의 질서가 생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제도화 과정이 대표의 제도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아이디어, 지금까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 나눈 것으로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정의의 차원은 이렇게 대표성, 인데 행위성, 이게 이제 세 가지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은 누가 의사일정에 참여하는가, 이런 내용. 또 군대는 자원, 위험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특히 이제 자원 분배와 관련해서는 이제 서식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위성의 내용, 누가 행위자이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중에 있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정치 공동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 동물권을 연구하는 플레인인데, 동물 성원권과 민주적 법대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예로 동물복지정당, 핀란드에 있는 동물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위원회, 동물진흥부, 그다음에 동물을 담당하는 대표, 특히 그 국회의원 심의 선서를 할 때 이제 동물을 포함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심의 선서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 동물의원을 동물을 담당하는 의원에게 의석 일부를 할당하는 이런 안까지 이제 하여튼 이런 이제 현실에서 이제 있는 이제 동물복지공단 같이 있는 이제 제안도 있고, 실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는 제안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문제는 동물을 공공선에 포함시키는 것이 단순한 정책 선호가 아니라 정의에 따른 의무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이런 사고들은 사실 그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정도. 아렌트가 이제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이강인으로서 정치 공동체에 그할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이 동물이 가정정치 공동체의 성원이라고 했을 때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재밌는 사례, 제가 보고 싶은 사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도시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꿀벌은 도시의 수건자, 물방울은 생명의 기초 자원으로서 시민공적 주기를 인정하고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할 때, 이러한 공동체의 인간 문제의 성원들을 어떻게 이익을 이제 배려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이걸 이제 도시 설계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고, 카리타의 이런 작은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핵심 원리로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가정정의가 굉장히 세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도시계획 형태로 그런 위헌된다. 그것을 일단 생각보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현실에서 비현실의 이런 사례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제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다중 대표성의 문제가 결국 나옵니다. 모든 영향을 받는다, 모든 법에 종속된 자에 이 확실하게 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중적 시민회의, 시민의회, 권리 주체로서의 강과 산 바다를 제도화하는 것, 자연의 권리법칙 이런 제도적 실험을 다중 수기 시스템 이런 표현도 어떻게 보면 사물의 의회도 이런 상당히 공감을 펴지고 그 다중 수기 시스템은 단순히 비인간 문제를 법적 권리자로 만드는 단순한 법인적 확장주의만으로는 부족보다 이런 수기 시스템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동물 바다의 법칙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 겁니다. 또 이런 수기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런 고객들이요, 공부지만 원주민 참여기관의 수기 모델, 시민 참여, 가정 이런 시민의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가정 정의 제도화한 사례와 사례 전에 제가 공부하는 지구법하고 또 지구법보다는 이 지구 시스템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지구 시스템법이 뭐 사물에 의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 것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지구법학은 이제 자연의 원리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의 생태 한계 내에서 문제 사회 발전을 추구하죠. 아까 대표로 선생님께서 자연 법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현재 전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구 법칙의 기본 생각입니다. 자연의 생태 한계 내에서 문제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그러자면 이제 자연을 고유한 이익을 가진 이해 당사자로서 우리 인간 법칙에 대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를 위한 핵심 장치가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권리라는 것은 목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계 내에서 목소리를 가진다는 거고,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그 목소리 주체의 고유한 인격이 아니라 고유한 이익이 있으면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지금 현행 지속 가능성 모델입니다. 경제 성장, 사회 안정성, 환경 보존의 어떤 새 이익간의 이제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지속 가능성인데 자연의 권리 시간을 잘 이 오른쪽이 이제 자연 바깥은 없고요. 자연 안에 이제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계성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간의 위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가 가장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자연의 권리가 가장 상위의 어떤 권리, 이게 질서에서 상위의 권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이 자연의 권리가 이제 이런 모델로 일단 추천합니다. 자연의 권리의 이제 실질 의미는 그 법 체계에서 이 자연이 이게 당사자의 지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고유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 자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업,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 의무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행정 절차법에서 당사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중전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인간이 나서고 그 인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호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권리가 인정이 되면 당사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권리에서는 이제 이 고유한 이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돌멩이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건 돌멩이의 고유한 이익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늘 고유한 자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고유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법칙에서 이제 이게 이러한 고유한 이익이 100% 대변이 되는 후견인이 있어요. 반드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권리의 인정은 반드시 후견인을 공부합니다. 이 후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 능력을 보완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생태 거버넌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령 그거는 생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구법학의 10가지 폐제 명제를 연구를 했는데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첫 번째 명제가 존재가 기본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가 현상 질서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맥락은 없다. 우주가 자기 중거적 존재고 스스로 활동 속에서 규범을 만든다. 보는 스스로 불안하다. 여기 25장 스스로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불안함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활동 속에서 규범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주는 파생하는 모든 존재의 1차적인 주거가 됩니다.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집이다. 주체로서 우주의 모든 성원은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강의 권리를 갖고 새는 새의 권리를 갖고 곤충은 곤충의 권리를 갖습니다. 마찬가지 인간도 인간의 권리를 갖고 있고 존재의 권리의 기본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시스템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물의 의료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유대식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류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의 지질학적 관계자성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법적 지위 재무성 문제 특징은 통합성 그다음에 활용도성 그다음 다중행위적 포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방적 예측적 접근 시스템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이런 특징을 두고 여기서 비인간 존재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 권리 법인격 부여 권리 특성 인정하는데 지구법학하고는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단순한 권리 부여보다는 지구 시스템 관점에서 이제 인간과 비인간 관계의 존재를 구성하는 이런 점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중에서 이제 관계적 법질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역시 이제 강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권리 주체를 넘어서서 지구 시스템 속에 이제 프로그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구 법학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의 사고 시스템법 자체가 이제 그런 다투 포함해서 신유물론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수용을 해서 이제 계속 법을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지구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무에 의하고 조금 더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정 정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 다정 대표성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이디어 하나하나마다 저도 뭐 이별적으로 연구를 해본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비해서 우리 딱 뭔가를 대표를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대표성 부분이 이제 지구 법학도 그렇고 지구 시스템법도 그렇고 아까 말한 자동 중개와 관련된 여러 이제 권리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 주체. 현재 이제 그 인간 존재의 권리 주체 또는 권리를 위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전체 자연의 이제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생태계, 산림, 강, 석포, 그다음에 특정한 종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는 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 전체 자연 그리고 특정한 생태계, 종의 권리 주체성을 법인격을 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이 인간 법 체계에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가 된다는 거죠. 이 고유한 이익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권리나 법인격을 부여하면 이제 그 종의 어떤 고유한 이익을 이제 대표하고 대변하는 이제 궤도화 가는 뭔가 후대인 침대로 하는 가디언십도 이제 이런 에콰도르에 있고 이제 뉴질랜드 모델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모델은 누구나 자연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뉴질랜드 특정한 자연물에 대한 가디언십 같은 경우는 특정한 특별히를 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메노르 석폭법인데 의미가 있는 게 기존의 자연의 권리는 또 이제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원주민의 어떤 삶의 양식과 우주만이 여전히 이제 그 한 나라에서 일정한 포션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되게 특정한 상황 아니냐, 우리처럼 이제 그런 삶의 양식 뭐 이런 데 가능한 아이디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아니다. 이거 우리 서구 법제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고 이 아르메노르 석폭법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이제 법인격을 인정한 자연물의 법인격을 인정한 법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법인격을 아르메노르와 뉴욕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권리 주체가 존재하고 자연적으로 진화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보존될 권리